과거의 경험으로 지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거 연장선인데 거기서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하자면 2010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망고쌤처럼 이제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상승의 마무리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보는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2010년 그 이야기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게 2008년에 갑자기 집값이 빠졌다가 2009년 바닥 기다가 갑자기 또 반등한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 2, 3, 4년 동안 빠졌다. 어둠의 터널. 그치.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유사하다. 그때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잖아. 그때도 대출 규제가 나왔다. 그때도 대출 규제가 나왔고, 그때도 공급 물량이 적었고, 그랬는데 집값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똑같지 않냐. 2022년에 떨어졌다가 2023년에 반등했다가 반등했다가 잘 안 맞는데 근데 그치? 2024년 하반기부터 빠진다는 이야기네, 그치? 1년 동안 반등했다가 이제 2024, 5, 6, 7 이렇게 빠진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또 2년, 3년 더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치? 네. 그리고 또 다릅니다. 그 와중에 또 전세가 차올라야 된다는 이야기. 요는 뭐냐면 2010년처럼 어게인 2010년이 될 거냐, 3년 동안 어둠의 터널이 올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그 상승장 사이클에 지금이 끝물이냐? 그 얘기잖아, 끝물. 끝물에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려고 3년을 기다려 에너지를 축적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게. 그런 이야기. 아니면 상승장 올랐다가 이미 바닥 찍었고 다시 올라가는 거냐 이런 거잖아. 전자나 후자나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후자면 사도 마음 놓고 사도 되는 거고 전자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강남은 많이 올랐지만 더 그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는 거야. 마이너스 40%도. 서울은 거품이 제일 심하다며. 그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PIR이면 저기 지방에 산골짜기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싸지. PIR이 제일 낮지. 근데 그런 걸 왜 안 사는 거야? PIR로 볼 거면. 2010년하고 2024년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 이런 걸 보면 되잖아요. 공통점은 입주 물량이 적었고 금리도 낮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지.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금리가 낮았다라고 하거든요. 낮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2.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2009년에 반등을 해서 2010년에 꼭지를 찍어요. 그렇죠? 거기서 반등을 한 이유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5.25에서 기준금리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12년 중반까지 기준금리 얼마나 올라가냐면은 2.0에서 3.25로 올라갑니다. 금리가 어디가 떨어졌어요? 금리가 올랐다니까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여기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서울 매매 지수예요. 서울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M2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네. M2 통화량.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한번 넣어볼게요. 기준금리. 이제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때죠. 보면 이게 금리가 발작해서 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이렇게 낮춥니다. 여기 보면 5.25에서 2.0까지 낮추고 한참 동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때는 금리가 올라요. 이렇게 올라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2012년까지 11년까지 올랐다가 2012년 하반기까지 이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5월까지 유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를 올렸다가 지금처럼 피벗이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럼 금리의 그 지배력에 그치. 있었던 시기네요. 그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피벗 안 하고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2.0에서 3.25까지 올렸어요. 이렇게. 그 피벗 이게 왜냐면 2012년 5월이에요. 그 매매 가격 보세요. 매매 가격. 그러고 이제 내려오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3.25에서 0.5까지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 이렇게 계속 금리를 낮췄다는 이야기는 뭘까? 2016년까지 낮췄다는 이야기는 뭘까? 경기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잖아. 경기는 안 좋았어. 그지? 이게 금리가 낮았다는 이야기는 뭘 보고 이야기하냐 도대체. 라떼는 말이 아니야 이거. 금리가 올랐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서울도 올라갔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의 금리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전에는 물량으로 정리가 됐는데 유일하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서울은 이제 금리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금리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대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그때 전세대출 안 했습니다. 2012년에 전세대출 잔액이 되게 낮았습니다. 12조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 이후부터 그렇게 영향을?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냐면 금리 민감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낮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낮추죠. 전세가 계속 올랐어요,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뭐래요?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세도 금리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2020년 금리 폭락하고 폭등기가 오면서 시장을 되게 흔들어 놨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 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야 지방도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는 물량으로 다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랑 물량이랑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 할 때 금리는 개나 줘 이랬거든요. 그치, 금리 개솔. 금리 올라도 집값 올랐어요. 막 그러면서 막 수급으로 데이터 보고 막 가서 쓸어 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 지방은 그랬다는 거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이 그렇게 물량이 많은데 이번에 금리가 이제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 한번. 확 올랐다가 시장 금리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성구랑 부산의 일부는 반등을 했다는 거야. 맞습니다. 민감도가 높아졌다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지방은 아직도 물량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물량만 보면 되는 거고, 아직.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금리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근데 화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매매가 빠지는 동안 있잖아요. 이 빠지는 동안 물량이 없었잖아.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집을 안 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빌려서. 그렇지. 임대로 가야 되죠. 그럼 네. 뭐 해야 돼요? 당시만 해도 월세 사는 거는 되게 안 되는 거라 생각했어. 맞습니다. 전세를 먼저 산다고 했고, 전세도 대출 받아서 안 갔어요. 현금 100%로 거의 대부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전세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아우성이 커지는 거죠. 야, 미친 전세래. 진짜. 미친 전세. 장난하냐? 이러니까, 달래기 위해서 이제 금융의 힘을 태우기 시작하죠. 이명박근혜 때. 하면서 이제 전세 대출이 폭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필수적 시장인데 주택 시장은 매매를 안 하면 전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반드시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그동안 떨어지는 동안에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는 어떻게 됐겠어요? 올랐겠어요? 내렸겠어요? 급나게 올랐어요. 급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 심리 키 같은 거, 차에 배에 보면 키 있잖아요. 키.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방향을 조절하잖아요. 네. 매매로 가냐, 전세로 가냐, 키를 조절하기 심리란 말이야. 내가 안 사고 싶어. 집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전세. 그치, 전세로 가지. 그럼 전세가 엄청 올랐어. 근데 이제 물량이 적으니까 전세가 3 오르고 매매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플러스 2였던 거지. 두 개를 합치면. 이해됐어요? 지금 어때요? 전세도 1, 매매도 1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예요. 그쵸?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 그때하고 이제 금리도 낮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만 그때는 심리가 전세로 쏠리다 보니까 매매는 마이너스 1인데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가 플러스 3이 돼서 두의 합이 플러스 2가 됐던 거고, 지금은 매매로 키도 많이 갔는데 집이 너무 비싸니까 양쪽으로 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반반으로 갈리는 거지. 전세도 1 오르고 매매도 1 오르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플러스 2 똑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매매만 보면 시장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있잖아. 매매는 비싸? 전세 가면 돼. 그래서 둘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세 플러스 매매 나누기 2로 많이 봐요. 그렇게 하면 금융위기나 IMF 때 빼면은 거의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할 때 빼고는 전부 다 올랐다고. 매매하고 전세의 합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심리가, 매매에 대한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전세로 갔다. 전세가 대신 올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지금은 매매, 전세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매매 증가량이랑 전세 증가량이 똑같다. 똑같이 물량이 적은 건 맞다. 근데 지금이 더 적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지금, 근데 그 옛날 상승장의 끝이라 그러면 지금은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요. 살짝 반등해도. 그럼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입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멤버십 하면 주로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 맛배기로 하는 건 맛배기로. 자, 기준금리는 뺄게요, 이제. 금리 나왔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제. 자. 금리의 관점에서 일단, 제가 보기엔 다르다. 2010년대는 집값이 비쌌습니다. 그때는 3억이고 지금 10억이지만 그때는 비쌌어요. 지금은 망고쌤, 그러면 지금은 싼 겁니까? 싼 거죠. 집값이 비싼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집은 그대로인데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돈이 엄청 많아지는 그러니까 돈의 량하고 집값을 비교해야죠. 네 생각이랑 비교하지 말고. 사람들은 과거의 생각에 얽매였기 때문에 과거 가격이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를 평가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보다 유동성이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새우깡이 100원 하다가 1,2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12배. 양이 많아지기로 해서 뭐 했어. 질소를 샀더니 새우깡을 주던데 양은 주는 것 같은데 질소 사면 새우깡 주잖아. 빵빵. 네. 이거 안 웃겨요?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네.
하도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돈의 양이랑 비교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게 빨간색이 M2야. 보통 유동성 이야기할 때 M2 이야기하니까. 이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자, 2010년 보세요. M2 위에 있어요. M2 위에 있죠, 가격이. 네. 그렇죠? 비쌌다니까. 2006년, 7년, 8년, 9년 비쌌다니까, 집값이. 근데 이제 보세요.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2012년, 13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2019년, 18년에 살짝 죽었는데 이때는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뭐 그때도 물량이 많아서 내렸잖아요. 그때는 물량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집값이 내렸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서울에 물량이 엄청 많았고요. 지금은 12,000세대가 입주하는데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래서 안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이야.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 급반등을 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유동성 늘어나는 것보다 집값이 훨씬 빨리 올랐어요.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럴 때 금리가 바짝 가면은 급락이 오는 거야. 여기도 그렇잖아. 비싼데 금리가 바짝 가니까 급락이 온 거지. 그죠?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 금리가 발작했죠. 그렇죠. 유동성은 그래도 서서히 거의 줄지 않았지만 집값이 확 떨어졌잖아요. 회복했다지만 밑에 있잖아요. 유동성 늘어난 걸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하락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의 폭이 중요한 거야. 하락의 폭이 크잖아. 딱 봐. 이렇게. 눈이 있잖아. 이렇게 봐. 이렇게 올라가. 눈이 있잖아. 이 눈이 있으면, 보세요. 이제 내가 그래서 항상, 보여줘도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제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러는데, 화난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해갖고, 하도 답답해갖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눈으로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화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나 보죠, 피드백이? 혹시 그럴까봐. 오늘 그래서, 오면서 10분은 따지면 점잖하게 목소리 톤을 좀 깔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드려도 이해 못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답답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톤을 좀 높여서 낮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안 되죠. 니만 보면 안 되네요.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요거를 왜 M2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느냐도 설명하려고 하면 엄청 긴데, 네. 그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요거 말고도 왜 지금 이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단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은 아직도 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싸다. 그런데 내년에 금리는 어떻게 돼?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 유동성이 증가하는 폭이 봐봐. 이게 2002년, 2020년 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빨간색이 어떻게 돼요? 2020년 3월부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 3월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어떻게 돼요? 유동성 증가 속도가 이게 금리가 유동성 증가 속도의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 그러면 이 올라가는 속도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차이가 계속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울은 물량이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통계 만든 이후에 최저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뭘 더 이야기를 해? 사라고 제발 좀. 근데 반포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으니까 반포 사실 분들은 미안해. 반포를 사고 싶은데 장기 거주 하신다 그러면 다 오른 거 사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상승이 확산된다고 계속 A 급지 오르면 B 급지 오르고 B 급지 오르면 C 급지 오르고 그게 지역 간에도 이뤄내고 지역 내에서도 이뤄내고 상품 간에도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프랙탈 이론. 슈크림. 프랙탈 이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수익률로 볼 거면 이제 강남 주변에 3+6, 그러니까 한강 주변에 6개구. 얘 A급 때는 다 올랐거든? B급이나 C급으로 살지? 아니면 그 다음으로 할지. 이런 걸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 간단한 거거든, 사실. 그 상품도 상품. 아직까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괜찮은데 평가가 낮아. 왜? 그까지 돈이 아직 안 왔어. 그런 것도 많거든? 그런 걸 고민해 볼 시기라는 거죠.